이번에 안 받는다고 해서 다음에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0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에서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우. 야, 다음 주부터 심해진대요. 그래서 다들 마음이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안 그런가요?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는 느낌이 나는 좀 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코로나를 뚫고 가서 전고점을 계속 찍었는데 지금도 전고점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좀 제한적인 것 같고 막 지금 불이 붙어있는 시장 자체는 조금 지역에 따라 다른 느낌이 확연히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7월부터 지금 대출 규제가 빡세졌는데 사실 누구에게는 규제가 심해진 거지만 누구에게는 완화잖아요. 그렇죠. 7월부터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되는 내용 중에 DSR 적용하는 부분이랑 네. 더불어서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LTV 10% 정도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근거. 그래서 그 방안이 나왔을 때도 원래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게 되면 소득이 좀 높아서 DSR 여분이 있는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10%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움직일 만한 여력이 있고 또 근데 그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범위 가격대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 지역 서울에서는 이제 중하위권 또 면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크지 않은 집들 그 가격대에 맞는 집들에 제한적으로 좀 수요가 갈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수도권 지역들. 네. 근데 딱 보면 지금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가 주택들이 많은 또는 뭐 중고가 이상의 주택들이 있는 곳들은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뜨문뜨문 신고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난주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게 39억 8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직 그렇게 확 불이 붙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또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올해 하반기 7월 이후의 흐름은 결국 이사철이 결국은 핵심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6월 달에 어떤 그런 패닉 바잉 이런 거는 없고, 지금은 이제 여건이 되는 분들이 매수해 나가는 흐름이라고 하면, 막 매수가 달려드는 그런 모양새는 아직은 아닌데, 네네. 일단 가을에 전세 이사철이 오면서, 그렇죠. 예,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직 지금 결정 못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수요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향방이 나오면서, 매매 거래량이 올라가든, 지금 그 흐름이 서울 전체적으로 퍼지든 아니든, 이런 부분들이 좀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맞아요. 또, 네. 오늘 뭐 기사거리로 하나 이제 읽을 내용으로 얘기 준비했지만, 또 올해 하반기의 빅이슈, 7월, 10월, 11월, 12월, 네 번에 걸쳐서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청약 어떻게 잘 대응해서 내 이름 도장 찍을 거냐. 이제 이것들 다들 준비하실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올해가 한 3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사전청약 물량이. 7월 당장 다음 주에 15일 날 지금 영상이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번 주일 것 같은데, 예, 4,400호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변수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올해 분양 물량이 별로 없어요. 분양이 진짜 꽉 잠긴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 쓰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원래 없었잖아요. 사전청약도 사실 짜는 거잖아요. 그렇지. 진짜 이거라도 좀 갖고 와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요새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증여 관련된 문의들이 오고 있어. 연차 떠난 지가 언젠데 지금. 증여는 작년 7월에 했어야죠. 아니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지. 이제 상황이 에이 뭐 괜찮겠지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거 피부적으로 느끼시나 봐요. 지지난주부터 증여 상담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와, 증여 취득세 그러니까 우리는 10몇 프로짜리를 내고서 그러니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더 클 거냐에 따라. 그거는 양도세가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인데 아니 뭐 늦게 사신 분도 있어서 네 해야 한다라는 개념인데 아무튼 뒷북 차고 이렇게 뒤에 막차 타시면
어려워요. 이제 여차 떠났어, 지금. 다시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점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 시세보다 수억 원 가량 저렴하다 해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인천, 위례, 성남, 의령, 남양주 등 1차 4,300가구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요. 지금 여러 종류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팩트,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예상일 것 같아요. 이 팩트하고 예상을 잘 구분해보면 예측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약 물량은 3, 4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전용면적 51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물량이 많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예상인데요. 정부는 이번 사전 청약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더불어 예상을 했어요. 올해 안에 3만여 가구, 내년까지 6만 2천 가구를 청약하겠다. 1차 청약 지역은 인천, 계양, 성남, 복정 1, 의왕, 청계 2, 남양주, 진접 2, 위례 등 5곳 이고요.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고 나머지는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가격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분양 가격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인천, 계양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인데요. 인근 입주 10년차 아파트인 계양, 한양, 수자인 59제곱미터의 초급 호가가 5억 원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남 복정 1에 공급되는 전용 59제곱미터는 분양가가 6억 8천에서 7억 원으로 인근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같은 면적 최고 실거래가 11억 4천만 원보다 4억 원 이상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천, 계양의 주요 타입과 추정 분양가, 의왕, 청계 2의 주요 타입과 추정 분양가, 남양구, 진접 2의 주요 타입과 추정 분양가, 위례 그리고 성남 복정 1 각각 지역마다 타입하고 분양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게 포인트겠죠. 자, 팩트는요. 신혼부부 특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신혼부부 물량이 많다는 것도 도대체 얼마나 많냐. 올해 공급 물량 중 1만 4천 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이 주어지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1만 6,200가구 중에서도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형태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과 특별공급을 더하면 전체 물량의 62% 무려 18,86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고 해요. 자, 이거에 관련된 예상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후에도 뭐 다양한 분양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팩트하고 예상을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이게 과연 앞으로 예상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관련된 팩트 드립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 보상이 순탄치 않다. 입주 일정이 수년 밀리면서 청약 난민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희망 고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애초 정부는요, 청약 전에 토지 보상을 끝낸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하남 교산도 전체 사업 부지 중 20%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고요. 당장 며칠 뒤에 청약하는 인천, 계양의 보상률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등 일부 지역에선 토지주들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점, 따라서 보상 작업이 지연될수록 실제 입주 시간까지 걸리는 기간은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자,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토지 보상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보상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크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토지 보상에 필요한 조사는
서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확인해서 방문을 한 다음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주의 협조가 없으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인천 계양의 지작물 보상률은 19%로 토지 보상률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팩트가 존재하죠. 과거 예약제를 도입했던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2012년 12월에 예약을 받은 경기도 하남 가밀 스위시티 B1구역은요. 작년 7월에 본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자, 2012년 12월에 예약하고 2020년 7월에 본청약을 진행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간인데요. 자, 올해 토지보상금 26조가 수도권 25곳에 풀린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기 신도시 그리고 사전청약 기대하셨던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포인트를 잡아보면 크게 4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게 언제 공급되겠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얼마의 가격이 공급될 것이냐. 세 번째는 대상이 누가 가능성이 높겠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전청약. 일단 네. 사전청약 드디어 한다. 드디어 한다. 드디어 한다. 2021년 하반기 최대 화두. 네. 화두 중에 하나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한다. 네. 사전청약 하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도 생길 거고, 이제 오는구나 기대감도 좀 생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7월은 처음인데 물량이 제일 작고요. 네네. 10월, 11월, 12월이 물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조금 생각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3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3기 신도시 말고 공공택지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이 신도시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소규모 택지들에 있는 물량들도 포함해서 올해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복정 이런 데 좋잖아. 네네. 좋죠. 네. 청약하고 싶어. 맞잖아. 근데 이게 성남이잖아요. 네. 당해 100%일 거예요, 아마. 의왕 청계이도 아마 당해 100%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아주 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신경 써서 줬잖아요. 이게 66만 제곱미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급을 할 때 지역 우선이 30%만 있어요. 짓는 거에 30% 정도만 그 지역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고 20%는 경기도에 배분하고, 네. 근데 남는 50%를 가지고 서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당선자를 정하거든요. 당첨자를.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소규모 택지들은 애초에 개발할 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주택 공급하려고 개발한 택지니까 외부에 연결을 안 하는 거야. 외부에 열지 않는 거예요. 지역 1순위랑 비슷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되게 알짜라고 생각했던 택지들 넣어봐야지 기대했는데, 과천 그 주암 같은 경우도 12월인가 뭐 있는데, 그거 넣어볼래요? 서울 아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아마 과천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과천의 코스트코, 그 양재 코스트코 옆쪽이거든요. 앞에 보면 정비하고 되게 좋은 땅인데, 네. 거기 넣어볼까 해. 서울 사람 거기 안 될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택지들을 같이 묶여서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당해로 빠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선택을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다른 지역 사람들도 좀 넣어볼 수 있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린 데는 주로 3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큰 네. 크게 조성하는 단지들인데, 그 물량들은 지금 7월에는 계양 하나 있고요. 2차에도 하나 있어요. 2차에 교산이 일부 있고, 아마 2차가 교산인가? 그리고 3차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차에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 조절도 잘 봐가면서 좀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당첨 전략을 되게 잘 짜서, 이게 공급하는 물량들도 그 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여러 곳이 나오다 보니까 산만하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택지별로 그러니까 이 택지지구에 있는 사업지별로 뭐 1000세대, 몇백 세대, 1000몇백 세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하나하나 보다 보면 마치 저거 같아.
대학교 수시 같아요. 정시로 내가 점수 높으면 좋은데 이렇게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맞을지 내가 어디에 가능성이 높을지를 잘 봐가면서 찍어서 엄청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조금 물량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리한 경우,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면 또 경쟁이 이제 치열할 거기 때문에 좀 점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나오면 넣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기보다는 지금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해서 내가 어디 넣어야 될 거냐. 이게 올해 3만이고 내년에 32,000? 하면 이게 내년이면 사전청약도 물량이 끝인데,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얘기할 때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6만 개 다 오고 나면 본청약까지 또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실제 공급하는 사전 예약 청약 말고 다른 물량까지 기다릴 수 있냐. 네네. 못 기다리는 입장에서 야, 이것도 떨어졌는데 나중에도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또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이번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옛날에 대학교 갈 때도 보면 이렇게 내 점수 봐가면서 하향 지원 이런 것도 있듯이 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지역을 급을 낮춰서 보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도장을 찍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받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분양가도 요번에 이제 요 보도자료가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닌데, 며칠 전에 국토부 장관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한 장짜리 페이퍼를, 그래서 이제 추정 예상 본청약 때 예상 가격이 요거다 하면서 내놓은 게 있는데, 복정에 지금 복정에 아까 59가 한 7억 정도였으니까, 뭐 옛날 생각하면 가격이 싼 게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먹을 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얘네가 지금 앞으로 정상적으로 제 시간 안에 입주해서, 그러니까 제 시간에 본청약을 할 수 있을 거냐. 네. 빠른 시일, 보통은 이제 실제 본청약보다 1, 2년 전에 하는 거라고 해서 사전청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사례에서도 보면 7, 8년 걸려서 한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유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으면 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건데, 맞아요. 사업 지연 리스크에 따라서 토지 보상가가 만약에 좀 더 높아진다거나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 더 앞으로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예약으로 받는 거 말고 나중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민간 물량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공공 물량들보다는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일단 도장을 찍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게 만들어질 때 저는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처럼 좀 약간 세간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1기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고 2기는 제가 사회에 나와서 경험한 시절인데,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더 밑에 밑으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있는 라인으로 더 밑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서울에서 떨어져서 사실은 흥행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도시를 지으면서 교통 관련 대책들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흐지부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3기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왜?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다가 새로 택지지를 조성한 거고,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짓는 애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다가 교통도 훨씬 좋으면서 좋은 입지 애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2기랑은 전혀 다른 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또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또 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또 부동산 가격 불안하면 또 지어짜내서 앞으로 만들겠다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안 받는다고 해서 다음에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감 기다리면서 감이 익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약간 이거 조금 놔두면 이게 어차피 몇 년 기다리면서 감 익는다니까요. 그때 먹으면 맛있을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관심 있게 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보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토지보상 문제가 저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할지 몰랐는데 느린 거는 네네. 중요치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느린 건 중요치 않아요. 뭐 10년 뒤에 입주하면 어때? 10년 뒤에 받으면 되지. 10년 동안 내가 잘 이사 다니면서 네. 잘 키우면 되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왜 원래 그런 거냐? 나도 재개발 투자 그렇게 하고 있어. 뭐 이게 방식이 다를 뿐이지 나도 한 5년 뒤, 한 7, 8년 뒤에는 입주하고 재개발 사놨는데 2010년에 사놨는데 아직도 이사도 2주도 못했어. 그럼 나도 거기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집 보내게 생겼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언젠가 받겠다 이런 게 물론 다 만들어진 거 딱 먹기 좋게 되어 있는 거 받으면 좋지만 그럼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 저보고 너 재개발 이거 안 살래? 아니지 사지. 돌아가서 이걸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뭐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긴 하지만 좋은 새 아파트가 내가 원하는 좋은 입지에 되는 건 맞잖아. 맞죠? 그 선택을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보상 문제가 더뎌서 입주가 8년 10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8년 10년 걸린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려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자산 가치가 그만큼 만들어지는 주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냥 일단은 이렇게 나라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만들어서 너의 재산을 좀 늙어줄게. 게다가 또 신혼부부 배정이 이렇게 높다. 신혼부부 애 많이 낳고 열심히 사세요. 늙어줄게. 이렇게 했을 때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주어진 건 받아 먹어야 된다. 네. 최대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받느냐 마느냐 딱 두 개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돈 많아서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 분들 나는 그냥 서울에 집 살래 이 정도 여력되시는 분들은 사시고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된다. 너무 보상 지연되고 하고 하는 문제는 받고 나서 인내하셔라. 인내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야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새 아파트를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받은 대가로 기다려야죠. 그렇지. 네. 그 정도는 감내할 수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면 뭐 다 쥐어진 거 제값 주고 사든지. 자, 또 하나는 신혼부부한테 배정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거는 참 나도 이 신혼부부 살기 좋은 나라를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청약 제도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추첨제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추첨제일 때 너무 운에 의해서 당첨자가 선정되고 이 제도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말기에 청약 가점제라는 걸 도입을 하거든요. 맞아요. 2007년인가 8년인가 도입을 해요. 청약 가점제를. 그래서 청약 가점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연수, 부양 가족수 이런 것들을 더해서 최고 84점 점수를 가지고 선정하는 제도였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중에서 대상을 뽑고 그 중에 그 물량 전체 추첨제 물량 중에 75%를 만 3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주는 기준은 뺑뺑이 뭐 이런 거였다고 하면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가점제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 제도를 한 1년 정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신혼부부는 집도 받지 몰란 말이야. 이 제도에 의해서 신혼부부는 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자녀도 이게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를 배려하기 위한 이 특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걸 갖다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를 그 이후에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를 출산율 감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거의 이 가점 가지고 당첨자를 정하는 건데 이게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임신 이것까지 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일꾼들을 많이 거의 그런 것 같아. 이게 옛날에는 그 제도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이 청약 당첨되는 기준이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애를 못 낳아요. 이 수술했어요. 불임 시술했어요. 아, 맞아. 예비군도 면제해주고. 뭐. 그때는 우선 하는 기준 자체가 무주택이면서 네. 그거를 받아갖고 오면 맞아. 그 확인증.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온 사람한테 우선순위 주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애를 가질 수 없으니 집을 주세요 였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서 있으니 애국하고 있으니 집 주세요 뭐 이런 기준으로 지금 바뀐 거지. 시대상을 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불합리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라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어린 자녀들을 많이 부양해서 우리나라 국력에 이바지해야 되는 이런 계층에게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옳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유불리함은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 제도화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분들은 잘 받아먹으셔야지.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청약할 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 청약할 때도 확정인가요? 지금 아마 안 정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본 청약할 때 궁극적으로 얼마의 분양가에 청약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인천 계양에다가 59제곱미터를 이 금액에 분양할 수 있어? 라고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좀 현실적인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너무 싸다는 거죠. 택지 조성 원가에 거기다가 건축원가. 지금 건축원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축비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조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사실 하긴 시간이 많이 지났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다산 진접 이런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전용 8사가 3억대 초반 분양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십몇 년 전은 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 서울 안에 내곡이나 뭐 이런 데 얼마였는데. 그렇죠. 네.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희망만 주려고 하는 건지 실제 이 금액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건지는 퀘스천입니다만 그러니까 공공분양이니까 좀 싸고요. 민간은 이거보다 훨씬 비쌀 거고요. 그래서 일단 공공이 되시는 분들은 공공으로 일단 공공부 전원은 요새 또 다 아파트 브랜드 다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전기 쪽에서 가는 건 자연엔 이편한 세상 자연엔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다 붙으니까 다 브랜드 들어가고 하니까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려봤고요. 아직 토지보상금이 아직 안 풀려서 일단은 보상을 하다 보면 또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안 그래도 저금리에다 유동성 기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또 집값을 움직이게 되는 어떤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도 좀 있는데 토지보상금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돼서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있죠. 이거는 이게 매물이 되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토지보상 불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나한테 예를 들어 보상금이 50억이 나왔어. 30억이 나왔어. 뭐 할래?
난 강남에 건물 살라고 봤더니 100억, 200억이네. 안 되겠다. 그냥 강남에 아파트라도 한 채 사자. 가봤는데 매물이 많은 건 아니고 한두 개 있어. 그럼 이거라도 사줄까? 뭐 이런 수요가, 매물이 많은 상태면 힘든데, 이런 수요가 와서 이런 고가 주택들을 몇 개만 건드려줘도 일단 실거래 얼마 찍었어요. 이 소리 나오면서, 그러니까 불안해질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네네. 근데 진짜 막 이 돈이 전부 다 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막 절절 끓게 만들 거냐,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워낙 세금이라든가 들어갈 유인들이 참 촘촘하게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몇몇 수요만 오더라도 이렇게 매물 품귀인 시절에서는 그 거래 사례 하나 두 개가 시장 가격에 되게 충격을, 뭐 압구정에 무슨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반포 자이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기사 하나만 뜨더라도 바로 지금 시장에 어떤 지금 몇십억 됐단다 가자 하면서 이렇게 그런 반응으로 지금 나타나는 시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많은 이 보상금이 나오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약간 불안하게 할 요소로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자, 3기 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전청약 관련돼서 오랜 기간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올해 했는데 드디어 사전청약 관련된 얘기가 본격적으로 수면에 떴습니다. 16일부터 사전청약 진행한다고 하니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회가 되시면 일단 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일단 당첨이 매우 어렵다는 거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싸다. 서울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2030의 패닉바잉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물 품귀 현상에 대기자 리스트까지 등장했고요. 나아질 여지가 안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라, 이런 조언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형 중저가 아파트에 몰린 지역에서는 2030 청년층의 패닉바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대기 리스트까지 돌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요, 노도강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0억 원을 넘어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금지 구간인 15억을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핫 이슈가 있는 지역인데, 사실 최근에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을 만나 뵈면서 현재 시장이 어떠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조용해서요. 공부해야 한대요. 자,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예외적인 지역들이 있다고 해서 잠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일부 단지에서 매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매물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중저가 단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이 늘었다라고 하시고요. 또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 중 강서구가 아닌 다른 곳에 살던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상계동입니다. 매물도 많고 사겠다는 사람도 많다. 최근까지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이 소강 상태였는데 다른 지역이 너무 오르면서 다시 연락 오는 매수자들이 꽤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요. 자, 원인을 보면요. 연초부터 계속된 집값 상승세에 2030 젊은 세대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자국됐고요. 그나마 싼 중저가 소형 아파트라도 사놓아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세 대란까지 예고되면서 실수요자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다시 지방으로,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악순환 집값 상승세에 따라 지금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장의 구조가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요. 자, 정부에서는 지금 사전청약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다시 안정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시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패닉 바잉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반응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 아리송한데요.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어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는 뭐 지난 몇 년간 매일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올해보다 더 올라 있으면 지금 산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지금 이 패닉 바잉하고 이 패닉 바잉이란 단어도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맞아. 지금이 패닉이면 그때는 무슨 패닉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시절에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패닉 바잉 하셨던 분들은 아이고 그때 내가 패닉 일으키길 잘했네 그런 생각일 거고 결국 뭐 앞으로 장이 어떻게 갈 거냐 이 시장을 봐가면서 판단하는 건데 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몇몇은 뭐겠어요. 결국은 지금 사전청약 얘기도 나왔지만 저건 우리 축제가 아니라 남의 축제야.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저기 갈 수 없어. 뭐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그 3기 신도시에 있는 그 입지들은 뭐 나한테는 별로 맞지 않아. 나의 어떤 생활 반경이랑은 안 맞아. 이런 그렇죠. 수요들이 지금 이제 그냥 요번에 대출 조금 풀렸으니까 나는 지금 살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이라도 일단 도장 찍고 가자.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뭐 더 오르면 좋겠지만 이제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이 네네. 이제 말 그대로 또 고삐를 조여서 이번 텀에 도장 찍고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어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내년 내후년에 어떨 거냐.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이제 더는 안 오른다. 끝났다. 막 이제 이런 어떤 공포감이 있을 때는 부동산 문제에서 출발한 공포감이 아니었어요.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IMF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우리나라가 이제 뭐 거의 이제 경제가 기업들이 박살나는 네. 그래서 기업들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막 결국 힘들었죠. 그래서 빅딜들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고 네네. 2008년 금융위기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 폭락은 어떤 그 시절에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지 메인은 미국에서 큰 은행들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나라라고 별 수 있겠냐 우리나라 그렇죠. 뭐 그런 공포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제적인 위기 그러니까 지금 막 소상공인들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경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수출 흑자 훨씬 막 아니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과연 우리나라가 위기일까 좀 약간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도 되게 좋잖아요. 뭐 지금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보면 네네. 혹시 메타버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런 단말기라든가 뭐 이런 쪽 수요였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 시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게 큰 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메모리를 갖다 박아서 움직이는 그 안에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반도체 수요나 이런 것들은 이런 기업 대상의 반도체 수요나 이런 거는 급증할 것 같고 그렇죠. 자동차도 지금 전기차로 바뀌면서 그렇죠. 패러다임 시프트에 되게 우리나라 잘 적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시대가 변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몫이 되게 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년에도 돈 잘 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큰 흐름이 코로나에서 극복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이기로 하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막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났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한 뭐가 있을까? 사실 싶기는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야 부동산이 내년에도 또 안 빠지고 이런 가는 거 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네. 뭐 그냥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사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2년, 지금 뭐 하반기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 즉,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 샀다가 팔게 된 2년 후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가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기준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움직임, 유동성 회수, 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에 관련된 얘기도 공급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선택에 좀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만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풀면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풀면 매물이 나와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풀면 매물을 잠궈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구축을 시장의 매물로 공급으로 나오게끔만 조금만 물꼬만 터줘도 제 생각에도 뭐 지금 거래량으로 볼 때 네,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중과를 아예 없애. 네. 일반 세율로 내는데 만약에 팔고 나서 네. 다시 사면 감면받았던 양도세 중과를 다시 뜯기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새로 산 집에 압류 걸어가지고 네. 경매 넣어가지고 네. 그 양도세 국세 체납 압류. 몰라. 그런 식의 옵션 생각해보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지금도 복잡해서 머리 터져 죽겠는데, 지금. 아무튼 못 사게만 하면 팔기는 해주고 더 사야 하는 데는 취득세를 뭐 40% 50% 때리든 네. 뭐 그런 식의 허들을 내놓으면 매물들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가격이 빠지면 적당히 빠져야지 많이 빠지면 좀 그럼. 속이 쓰릴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누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르면 땡큐인데 그렇죠. 떨어지면 네. 야 이거 뭐 사이버머니 없어진 그렇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씁쓸하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뭐 중저가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금 움직임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전해드렸고요. 일단은 강서구나 상계동 쪽의 분위기를 실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읽는데 어떤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엄청납니다. 6제곱미터까지 조인다고 하는데요.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서울 도심 내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 시행 효과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새로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 시내 재개발처 건축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27일 발효가 됐는데요.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비롯해서 여의도 아파트지구, 인근 단지, 목동 특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허가구역 면적은요, 18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을 6제곱미터로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하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수 있어서 투자 목적의 매매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도 지역별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요,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였어요.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 같은 기준 면적을 10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최소 면적이 주거지역 기준으로 18제곱미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작아졌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소형, 연립, 다세대 등 면적 하한보다 작은 대지 지분을 갖는 주택의 경우는 대상 면적을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예로 송파구 잠실의 대지 지분 면적 13제곱미터인 잠실 리센치 전용 27제곱미터는 최소 기준 면적 이하였기 때문에
토지거래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서 평당 1억 원 가까이, 여기서 평당이에요. 네, 3.3제곱미터당 1억 원 가까이 집값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주거지역 60제곱미터로 개정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은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변경된 허가 기준 면적의 10%까지 강화할 경우 허가 대상 토지 비율이 현행은 77.3%에서 93.9%로 대폭 확대가 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외에도요,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자금조달계획 의무와 관련된 얘기가 올라왔는데요.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란 얘기는 결국은 매수자를 줄여서 시장을 안정을 기대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토지거래 허가 면적은 과거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로 면적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뭐였죠?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는 가격이 올라간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막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4개 구역 이외에 뭐 노원구도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와 관련된 얘기는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 저번지 양도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경우에 그거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는 다르다. 이거는 수요자를 가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이 서울 또는 경기도에도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그 적용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를 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라, 이런 기준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소형 주택을 매수하는데 그 주택에 딸려있는 대지 지분이 15제곱미터다. 그럼 18제곱미터 미만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없이 사고팔고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물건들은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으니까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프리미엄을 일종의 주고 사고팔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들이 아파트는 사실 대지 지분들이 보통 다 걸리기 때문에 뭐 아주 소형평형 10몇 평짜리로 소형평형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거래가 되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의도한 바대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왔다고 하면 고거에서 빠져있는 데들은 안 돼 있으니 그러니까 좀 더 촘촘히 막아야겠다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더 많이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변경된 허가 기준 면적이 10%까지 강화할 경우에 허가 대상 토지 비율이 현행 77.3%에서 93.9%로 대폭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한 23% 정도는 허가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서 막 몰려서 사다 보니까 그걸 좀 제재할 방법을 찾았고, 그 기준은 방법은 뭐다? 그냥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해서 다 허가 받고 살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특히 이제 공공재개발 지역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투자 목적으로 먼 미래, 이 공공재개발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고 달라서 실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하면서 매수할 수요층들이 굉장히 제한돼요. 재건축은 음마아파트는 녹물이 나오고 뭘 해도 인테리어하고 물 필터가 살면 그럭저럭 살만할 수 있지만 주변의 입지가
괜찮으니까 재개발 지역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몸테크 그렇게 해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재건축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가수요를 털어내는데,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는 수요층들의 가수요를 이런 식으로 털어내겠다. 그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강화하겠다. 네, 뭐 그렇게 지금 결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15제곱미터라는 것도, 네. 18제곱미터라는 것도 사실 뭐 5평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대지집은 5평을 깔고 있는 주택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상상들 가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6제곱미터, 이게 2평이 안 되는 거잖아요. 2평이 안 되는 대지지분을 깔고 있는 주택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죠. 그죠? 네. 그 주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 옛날에 잘 쪼개놓은 원룸 이런 거 있으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그 주택을, 빌라를 지을 때 대지 지분을 호수별로 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정의 기준이 사실 임의 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일정 부분에 사람들한테는 악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지 지분을 안 깔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런 것들은 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또 가세돼서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늘 언제나 있더라. 네. 무허가 물건들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만 거래하는 거고, 건물만으로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또 가는 게 있을 수 있고, 빌라 그렇죠. 쪼개기를 할 때 대지 지분을 6제곱미터 미만짜리로 쪼개놓은 물건 몇 개에다가 대지를 왕창 깔고 있는 거 물건 하나에서 쪼개놓은 물건만 비싸게 판다. 그거는 투자용.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를 차단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우리 별별수다 할 때도 조합원 진위 양도 규정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원천 차단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하지, 뭐 규제를 먼저 완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강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입법 예고 상태지만 실제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제재, 여단의 경선 쟁점이 부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요, 반시장 정책이라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 이 기사를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지 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한 이슈 없이 제가 보기에는 각 후보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분의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카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곳에 매체에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투자용 다주택은 강한 제재를 통해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주택관리매입공사라는 걸 설립하신대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를 활용하고 과도하게 오르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투기 수요에 비해 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다가 필수와 비필수 부동산을 나누는 기준인 실거주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만큼은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어도 시장 상황이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미리 사서 전월세를 놓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냐.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삿날 집을 사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후보님은요, 이낙연 의원인데요. 이낙연 의원은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 토지 공개년 3법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토지 공개년 3법이란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표 발의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뭐 다음 주 중에 한다 그러니까 아마 곧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재산이다.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는 토지 공개년 개념을 다시 꺼내 갖고 오셨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법은 위헌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택지 소유의 경위나 목적에 따라 처분, 이용, 개발 의무, 부과 시점, 초과 소유, 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을 개정해서 보완해서 다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은 서울이나 광역시의 택지를 4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자, 또 개발이익 환수법은요,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소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었어요. 이를 다시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인데요. 요거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정을 하는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과세가 중복되는 우려가 있어서 종부세법을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진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바꾸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연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상승에 대한 이익과 상대적 박탈감 중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그쪽에 표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두 분 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미인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인데요.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연아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청문을 진행하고 있는, 다시 얘기하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 개념이 징벌적 과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미 종부세,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걸 또 뭔가를 규제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냐? 시장 경제를 해치는 거 아니냐? 아니, 시장 경제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만큼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내용은 빼고 요 내용만 볼 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분들의 생각, 실처, 욕할 것 같지 지금. 난 읽기도 싫은데. 말을 아끼고 있네. 네. 아니 되면 그때 얘기해야지 뭐라고 하겠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는 표현 저는 동의하지 않죠. 다주택자는 좀 이게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치관이랑 다주택자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랑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다주택자가 네네. 많아야 임대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다주택자가 많아야 임대 가격이 안정되나요? 그럼요. 네, 네. 그거 맞죠? 공급을, 네. 어차피 집은 두 집에서 두 집 살림 안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주택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 가격이 안정되려면 결국 그 다주택자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집을
왕창 사서 개인들은 다주택을 가질 수 없게끔 해놓고 나머지 집은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그 집을 관리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산주의 아니야? 이게 공산주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가가 그런 식으로 다 하면서 개입하면서 니들은 하나만 딱 하고 그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운신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더 시장은 경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에 맞아요. 따라서 안 돌아가니까. 뭐 공공에서 해가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럼 뭐 삼성전자 뭐하러 민간한테 맡기냐. 그냥 다 공사하면 되지. 대한민국 기업 뭐하러 해. 다 국가가 관리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야 메모리가 부족해? 그러면 야 우리 천안에 공장이 부족하니까 천안이 유치해라. 천안에 공장에서 천안 시장 네가 해. 뭐 그렇게 가면 되지. 자동차가 부족해? 야 경주에다 우리 자동차 공장 만들기야. 경주 네가 만들어서 해. 그렇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렇게 경쟁력 있게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좀 저는 반대한다. 시장을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궤도가 아니라 컨트롤에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체가 너무 이 변호사 법만 하셔가지고 막혀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리고 뭐 이낙연 의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얘기는 있는 법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지 소유 상환법. 이라는 걸 새로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조져버리겠다. 조져버리는 법을 만들어서 못 갖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싫죠. 싫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리의 시발부터 사실은 좀 그래. 토지의 가치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토지하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국가 탓이니까 국가가 다 뭐 할 거다. 네. 뭘 국가가 얼마나 해줬다고. 아무튼 그런 출발점 자체부터 사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발이익 환수법은 지금 이제 민간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잖아요. 그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초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 제초안의 개발이익 환수 금액이 다른 개발이익 환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도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재건축이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너무 낮다고 보고 계셔서 결국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온갖 걸 다 고쳐가지고 민간에 하는 거 삥 뜯을 걸 결국은 이게 국가에 내놔라 이거 아니야. 내놔 다 주머니 손 내놓으라고. 네 돈 갖고 가서 이익 발생한 건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내놔. 그 돈 갖고 우리가 좋은 데 쓸게. 그러잖아요.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개정하겠다고 한 내용 읽어보면 결국 지금 해외에서 있는 유휴세 뭐 부동산 사놓고 가격 올라가는 거 기다리고 있는 놈들한테 니들 그거 활용 안 하면 그렇죠. 돈 더 내. 결국은 이제 활용을 시켜라라는 얘기지만 결국은 세금 걷겠다는 얘기랑 또 맞물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논리가 없는 건 아니죠. 뭐 주장하시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그럼요. 뭐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이렇게 큰 정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나쁜 놈들도 처단해야 되고 적절하게 어떤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하게 집중되고 그 권력을 토대로 해서 민간의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능들을 막 온갖 기능들을 정부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쪽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지금 여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명박 씨가 이 만들어진 제도 가지고 그렇게 소금 다 걷어서 막 쓴다고 하면 너는 찬성할 수 있어? 난 그걸 항상 물어보고 싶더라고. 결국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뒤에 운영하는 사람 결국은 그거 만약에 그거 동의할 수 있다고 하면 동의할까?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네. 그런 그러니까 뜻은 아니지. 누가 쓰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결국 제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이 제도에 따라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 분명히 그렇게 되면 헛돈 썼네, 이 돈은 불필요한데 썼네 하면서 다 난리가 될 거면서. 왜 이렇게 개인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징벌하게끔, 징집하게끔 만드는 제도에 열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뺏어가지 마, 좀, 네. 워낙 지금 어떤 부의 재분배가 좀 엉켜있다?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잘 버는 데들은 잘 벌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재원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방면에서 돈 뽑아낼 어떤 그런 체계들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자체가 사회주의지. 그러니까 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들어가서 고치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가서 이상하게 물만 저어놓고 더 작동이 안 되게 엉키게끔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해가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내키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사실 소장님 얘기도 굉장히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정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일부 공산주의 국가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안 되잖아요. 사실 거의 그런 쪽에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적정 수준을 좀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선거라는 걸 또 하게 될 거고 다양한 후보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나 해법들을 내놓게 될 텐데 과연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국민들은 어느 쪽 방향의 내용들을 지지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꼽아봤는데요.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안 중요해. 소장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해지는 거고 그 대통령의 정책 의중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국가가 앞으로 5년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또 이렇게 또 잘 이렇게 피해 나갈 건 피해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잘 받고 이래야지. 각자 잘 살아남아야죠. 그럼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은 여기까지 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3기 신도시 청약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한다 했다가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목마르셨던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이번 청약 기회를 꼭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마지막에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또 그래 좀? 괜한 얘기를 했나? 왜? 각자 개인의 의견인데 그건 누구나 의견은 다 다른 거니까. 다음 주엔 별별 수다 못해요. 아 그래요? 휴가 갑니다. 걱정했는데 서울은 4단계인데 수도권은 4단계인데 수도권만 4단계인가 봐. 밑에는 아닌가 봐. 그래서 휴가 그렇군요. 갈 수 있지 않을까?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취소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수도권만 4단계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하겠다고. 수도권이니까. 근데 그건 아시죠?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 내려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광지로 가니까 관광지는 환영해 주겠지 뭐.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주는 휴방이네요. 휴방. 오랜만에 또 휴방. 오랜만은 아니구나. 네. 휴방이네요. 좀 쉬엄쉬엄해요. 그럼. 적정하게. 네. 자, 오늘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강동 집사님도 계시고,
머레이 킴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네요. 민영님도 계시고, 네, 갈매기님도 계시는데, 자, 일단은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가급적이면, 우리가 점잖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방송을 쉽니다. 네, 따라서 다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